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 모시고 5월 증시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뭐 1분기 지나고 네. 한 달이 더 지나고 네. 5월이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죠. 4월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고 지나갈까요? 네, 일단 4월은 변동성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유가 쪽에서 변동성이 좀 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유가는 감산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가 또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들어오면서 좀 뭐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그동안 강했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들어왔던 홍콩, 신흥아시아, 그리고 한국 이런 증시들이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화, 그리고 일본 엔화, 유로 달러가 더 약했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좀 상대적으로 신흥국들이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와중에 4월 중순부터 시장이 좀 밀려나면서 코스피는 2,580을 넘나들다가 장중 2,500을 깨기도 했고, 특히 코스닥은 좀 2차 전지의 힘에 의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4월 중반 이후부터는 신흥아시아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까지도 좀 그동안의 상승세가 좀 꺾이는 그림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꺾이는 과정에서 좀 눈에 띄었던 부분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미디어 교육, 기계, 뭐 보험, 제약 바이오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흐름들은 2차 전지의 독주 흐름 속에서 2차 전지가 좀 쉬어감에 따라서 순환매가 좀 빠르게 전개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되게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2조, 3조 가까이 샀거든요. 외국인이 뭘 샀나 보니까 그냥 반도체를 압도적으로 샀고요. 그리고 자동차, 기계 업종들을 샀고, 철강, 화학, IT 하드웨어, 에너지, 그러니까 2차 전지를 팔고 수출주를 좀 많이 산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반대였죠. 철강, 화학, 에너지, IT 가전,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집중적으로 사고, 반도체, 기계, 자동차 이쪽을 좀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이 정반대의 흐름들이 나타났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이 뭐 앞서 보여드렸던 주가가 좋았던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이런 업종들을 사면서 좀 순환매를 좀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올해 한 넉 달 남짓 놓고 보면 네. 2차 전지가 이제 시장을 주도했다. 이건 뭐 맞는 것 같고. 네. 지금까지 올해 장세를 정리한다면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4월 말까지 흐름들을 보면 2차 전지가 압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이 1분기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인데요. 보시면은 철강, IT 가전, 화학, IT 하드웨어 요 4개 업종이 2차 전지가 관련된 업종들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디스플레이, 자동차, 반도체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다 좋은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철강, 디스플레이랑 2차 전지랑 반도체랑 자동차만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4월 달에 들어서는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 강했던 업종들이 좀 쉬어가는 가운데 그동안 부진했던 업종들이 올라오면서 좀 순환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은 반도체, 철강, 화학, 자동차 1분기에도 강했던 업종들이 아직까지 좀 버텨주고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좀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흐름들은 위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25bp 네. 올렸어요. 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인상 끝났다. 네. 이런 분석이 지배될 것 같고. 이게 우리 증시 미칠 영향은 어떨 걸로 보세요? 일단은 25p 금리 인상 자체가 크게 뭐 이슈가 되지는 않았고요. 관건은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더 가져갈 것인가, 동결 시그널을 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의 당근을 주고 하나의 또 채찍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면은 금리 인상 컨센서스를 놓고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 금리 동결이 굉장히 지배적이고,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7월 달에는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가 30%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온 이유는 첫 번째로는 성명서 문구 변경에서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문구가 빠지면서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거나 최소한 중단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대신 물가를 2% 목표에 되돌리기 위해 추가적인 긴축 정책이 필요한지 여부는 향후 살펴보겠다, 측정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을 더 할지 말지는 향후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라는 시그널인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많이 남아봐야 한 번 남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게 본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지금 한시름 녹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먼저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서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걱정의 강도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한미 금리가 역전되고 그 역전폭이 커진다라고 해서 금융시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불안해지지 않지만 심리적인 불안감들을 좀 진정시켜 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하고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이 거의 정점에 달했다 또는 중단이나 종료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한국 경제라든지 한국 금융시장에 굉장히 엄청난 임팩트를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전판 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심리적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변화는 충분히 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주요 그러면 경제 지표, 네. 이슈, 일정 이거 이제 살펴보면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5월 시기별로 이렇게 쭉 경제지표 중요한 일정들을 좀 정리해드렸는데요. 예. 자,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났습니다. 예. 중국 PMI는 많이 안 좋았고 수출입은 예상보단 괜찮았는데 마이너스였고요. ISM 제조업, 서비스업 좋았습니다. FMC 회의는 두 가지 하나는 매파적, 하나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해주면서 향후 여지를 열어놨고, 이제 미국 고용지표도 예상보다 괜찮은 그림들을 나와줬죠. 자, 이제 관건은 중국 수출입, 중국 물가 지표도 있는데 10일 날 발표되는 4월 CPI, 미국 4월 CPI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컨센서스 자체는 조금 헤드라인 CPI도 반등하는 거 아닌가? 물가가 더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때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후퇴하면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림에서는 7월 달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아직까지 30%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후퇴하면서 시장이 출렁일 수 있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변곡점은 16일 미국 실물지표 그리고 중국 실물지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좀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실물지표들은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둔화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버텨주면서 시장이 충격을 제어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16일 날 발표되는 중국 실물지표입니다. PMI, 중국 PMI들이 되게 안 좋게 나오면서 특히 제조업 PMI는 통계국도 차이신도 다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걱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6일 날 발표되는 실물 지표들이 아직 괜찮아,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어 라는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 경기 방향성에 대한 투자가 재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경기 회복세가 꺾였다라는 그림을 보여주면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5월 16일 날 4월 미국 중국 실물 지표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한국 수출입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수출은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라올 텐데 4월 달에는 좀 생각보다 좀 부진했거든요. 계절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5월 달부터는 좀 호조를 보이는 그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지 수출 금액이 늘어나는지 그에 따라서 무역 수지 적자가 축소되는지를 보면서 좀 투자를 하신다면 5월 16일만 잘 넘어가게 된다면 시장 흐름들은 5월 말 6월로 가면서 점차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월에 팔아라. 네, 세린메이라고 하죠. 증시 유명한 격언인데 네, 그 5월이 됐습니다. 네. 올해도 유효합니까? 올해는 유효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말이 왜 나오냐면은,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2010년 이후에는 5월 달이 제일 약했습니다. 5월 달이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88, 12개월 중 꼴찌였고요. 네. 상승 확률도 38.5%밖에 안 됐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긴 했겠지만, 2010년 이후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좋았던 달은 5개월밖에 없었어요. 12개월 중에 뭐 한 달, 1월 달은 좀 보합이었고 반반 정도로 좋았다 나빴다 했는데 5월 달이 유독 나빴던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 1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반대로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 실적이 호조를 보일 때, 이익 전망이 올라갈 때, 12개월 선행 EPS가 올라갈 때는 좋았거든요. 예. 차별적으로. 근데 올해는 좀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12개월 선행 EPS와 순이익 지표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럼 턴한다라는 그림이라서 만약에 셀인메이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면 저는 사야 되는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재밌는 통계 중에 하나는 1월부터 4월까지 코스피가 상승했을 때, 연말까지 상승세를 보일 확률이 81.3%입니다. 예. 그러니까 셀인메이,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다들 5월 달에 약하니까 시장이 안 좋을 거야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반대의 통계를 보여드리는 거죠. 1월부터 4월까지 플러스 수익률이었으면 연말까지 좋다. 예. 1월부터 4월까지 조정이 있으면은, 연말까지 별로 안 좋다. 자, 1월부터 4월까지 시장이 굉장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예. 5월 달에 조정이 있거나 흔들리게 된다면 저는 비중확대 기회지 셀인메이 이제 5월 달에 팔고 떠나는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에서 아무래도 강한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니까. 맞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주가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큰데. 네. 5월에 외국인은 살 거 같습니까? 팔 거 같습니까? 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사는 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일단은 요 그림 보시면은 외국인은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18조 4천억을 샀습니다. 예. 엄청나게 산 거거든요. 그런데 지수는 2,500에 묶여있죠. 예. 외국인 18조 넘게 샀으면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외국인은 그런 차원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기보다는 흔들릴 때마다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최근 들어서 환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대외 여건에 상관없이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는 업종들이 있죠. 반도체 특히. 이런 흐름들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환율 변수라든지 최근 흐름과 같이 선물 변수에 따라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나 흔들린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그림이 중요한데요. 외국인이 움직이는 것은 실적과 외환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실적 전망치가 턴어라운드하고 그리고 환율이 지금은 너무나도 상대적 약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이제 꺾이게 되게 된다면 이제 정점을 통과하게 된다면 아마 외국인은 이제 매수 우위를 계속적으로 보여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은행 이 불안 네. 여진이 좀처럼 가시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되면서 채권값이 뭐 급락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은행들이 많이 이제 타격을 힘들어지고. 받은 게 네. 이제 큰 이유 아닌가 싶은데 자 미국 채권 금리 뭐 달러 인덱스 그에 따른 글로벌 증시 이런 거는 어떻게 될 거를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은행권 불안이 좀 다시금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또 뭐 다시 커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괜찮다라는 전망이 들어오면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은 채권 금리는 연중 저점, 달러도 연중 저점, 주식시장은 연중 고점, 되게 분기점에 딱 맞닿아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경제지표 스케줄 상황에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라든지,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실물지표, 그리고 중국 실물지표라든지, 뭐 여러 나라들의 물가지표들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채권금리도 반등하고 달러도 반등하면서 좀 증시는 좀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향성 자체가 다시금 달러가 강세 추세로 가고 채권금리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미국 증시도 좁은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위쪽 방향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그림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마 미국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점차 우하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 미국 증시도 점차 우상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 굉장히 강한 탄력이나 방향성을 보여주기는 경기 변수와 그리고 금리 인하와 은행권 불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조금은 밋밋한 재미없는 흐름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 불안 자체가 그 불안도 불안이지만 네. 이게 이제 실물까지 이게 불꽃이 옮겨 튀면 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신용 경색이 결국 실물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 금융시장 불안하게 되면 결국엔 실물 둔화로 이어진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요번에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좀 선이 그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형은행과 중소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이쪽에서의 문제점들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지만 대형은행들은 실적도 괜찮고 유동성도 괜찮고 여전히 탄탄하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이쪽 하단부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점들에 있어서 저신용 가계라든지 기업들이 힘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좀 불안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온다? 경제 공황이 온다? 그러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대응하는 것들을 보면은 연준과 정부 차원에서 선을 그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대책이 빠르게 나왔죠. 속도가 엄청 빠르다. 엄청 빨랐죠. 왜냐하면 2007년의 금융위기 때는 2007년 3월 달에 뉴 센츄리뱅크가 파산을 하고 2007년 7월 달에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했는데 처음 대책이 나온 게 2007년 12월이었습니다. 9개월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월 10일 날 실리콘밸리 뱅크가 영업 중단을 선언하고 12일 날 파산을 했는데 13일 날 정부와 연준의 대책이 나왔죠. 영업 중단 선언한 지 3일, 파산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대책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했던 거는 16일 날, 3월 16일 날에는 대형 11개 은행들이 힘든 은행들의 자금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이번 일로 인해서 은행권 불안으로 인해서 경기가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특히 고강도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여파들이 누적되고 있어서 저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제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전분기 대비로는 역성장 전년 대비로도 거의 0에 가까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위기, 경제 대공황 거기까지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면 또 다른 대책 또는 금리 인하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보완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미국 GDP라든가 뭐 네. IS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뭐 네. 고용 이런 지표들이 사실 계속 좀 보죠. 많이 신경이 쓰이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이 얘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성장의 모멘텀, 강도가 천천히 약해지고 있다는 시그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급격하게 경기 침체로 갈 만한 시그널은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 1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은 전분기 대비 연율화해서 1.1%였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은 소비가 전분기 대비 연율로 해서 3.7이었어요. 예. 소비는 굉장히 좋았던 거죠. 최근 2022년부터 본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따라서 미국 경제의 70% 차지하고 있다는 소비가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급격한 침체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물가 부담이, 그러니까 경기가 괜찮으면 물가가 안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물가가 떨어지는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순환고리처럼 남아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고 갈지에 대한 숙제가 있지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발표된 고용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실업률이 다시 3.4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1969년인가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고용, 그러니까 비농업 취업자 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많이 오르지 않는 것은 구조적인 변화, 노동 수요가, 고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고용 지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약화되고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급격한 하드랜딩이나
급격한 침체, 대공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그림들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했거든요. 예. 반등한 게 가격과 고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도 최근 신규 주문이나 이런 쪽들이 조금씩 반등을 하거나 바닥을 잡아가는 그림 보여주고 있어서 제조업 경기도 더 급격히 악화되는 그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둔화되긴 하겠지만 지금 시점은 아직까지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천천히 식어가고 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합적으로 본다면 하반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파들은 들어오겠죠. 경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탄탄한 고용, 그리고 서비스업 경기, 소비 경기를 놓고 본다면 지금 문제는 물가가 얼마나 떨어질까, 통화정책이 얼만큼 진정될까, 완화적으로 갈까라는 게 더 큰 문제지 경기 흐름들이 급격히 침체로 갈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심리 지표, 리스크 네. 지표, 변동성 지표 이런 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심리 지표는 이렇게 굉장히 좋았다가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CNN 머니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 같은 경우는 2022년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좀 꺾이고 있습니다. 즉 심리적 안도감에 의한 반등은 거의 끝났고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정도의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리스크 지표는 대부분 모두 다 바닥을 통과해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리스크 지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리스크 오프 시그널은 조금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동성 지표도 2021년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보였을 때 이 저점 수준에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심리 지표, 리스크 지표, 그리고 변동성 지표만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냥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조금 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코스피 지수 전망 한번 해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는 되게 베이스 시나리오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서 시장은 조금은 단기 변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2400선 초중반 정도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급격하게 꺾여서 내려가거나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기보다는 5월 16일 날 발표되는 중국 실물지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아갈지 아니면 언더슈팅이 있다 하더라도 등락을 보인 뒤에 방향성을 잡아갈지 흐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저는 이번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깊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야 되는 조정이지 팔아야 될 조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베이스 시나리오는 2400 초중반에서 바닥을 잡고 좀 언더슈팅이 있다 하더라도 2300선 후반에서 바닥을 잡고 좀 방향성을 점차 위쪽으로 가져가면서 7, 8월 달까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레벨에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짚어보면서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3,300 넘어갔을 때는 좀 이제 비싸졌구나. 네. 그러면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네. 조정이 오겠구나 이런 네. 짐작을 했을 것이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주식이 앞으로 좀 좋아질까 아니면 여기서 더 내려갈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할 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주식이 증시가 전반적으로 비싸냐 싸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 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다만 지금 큰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경기 선행 지수가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고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반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익 전망 12개월 선행 EPS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2년 만의 일입니다. 자, 이 두 개가 올라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실적이 올라감으로써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13.4배까지, 13.5배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몇 주 사이에 지금 12.4배까지 떨어졌거든요. 평균 PER 말씀. 네, PER이 이익 전망이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요게 몇 주 더 지속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빠르게 진정이 되면서 실적 방향성에 좀 베팅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올라온 데 있어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데 있어서는
반도체 이익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의 급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 반도체 실적이 먼저 턴어라운드하고 있고 2차 전지가 좀 쉬어간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더 빠르게 떨어지면서 싸다 보다는 이 정도면은 매수해도 되겠구나. 이 정도면은 실적 방향성, 이익 방향성, 경기 방향성에 베팅을 할 수 있겠구나 시점이 들어올 텐데 그 레벨은 저는 뭐 2,400 초반 또 뭐 언더슈팅이 있다 하더라도 2,300선 후반 정도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 네. 상향하는 문제 놓고 네. 지금 민주당, 공화당 뭐 극한 대립 벌이고 네. 있는데 사실 과거에 보면은 결국 타협은 그쵸. 됐지만 네네. 그래도 그 와중에서 사실 금융시장 좀 타격이 있었던 적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좀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어떻게든 연장을 하든 아니면은 그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을 하든 해결은 될 것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단기 유동성 시장에서 그리고 한번 경험했듯이 신용 문제라든지 예. 이런 쪽으로 퍼져 나갈까봐 좀 걱정을 하는데요. 일단은 단기 유동성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엑스데이터라고 하죠. 만약에 뉴스당으로 찾아보시면 알 텐데 정부 갖고 있는 자금이 재무가 갖고 있는 자금이 언제 떨어지냐 문제예요. 이게 떨어지게 되면 정부가 셧다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단기 유동성 시장들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이게 앞당겨진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7월에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한데 이 과정에서는 언제든 불쑥불쑥 시장을 잡아내리는 그런 그림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것인가라는 정도의 흐름들은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다. 단기 흐름들을 좀 움직이게 만들 수는 있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추세적인 방향성은 항상 펀더멘탈에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탈의 방향성이 미국은 둔화된다 하더라도 중국, 한국, 신흥 아시아 쪽이 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턴하고 있다는 방향성에 좀 더 투자 관점에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부채 한도 협상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린다면 비중을 늘려야 될 기회지 팔아야 할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한국은 경기 회복세가 좀 주춤한 상태예요. 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만 하나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중국은 바닥을 잡고 턴하기 시작해서 10개월째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라가는 폭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입니다. 한국 OECD 경기 선행지수가 23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을 했거든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년 하반기부터 쭉 떨어져 왔던 그림에서 지금 23개월 만에 반전이 나왔던 거는 2년 동안의 경기 하강 사이클을 이제 마무리하고 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기가 큰 흐름에서 바닥을 턴하고 있는 과정들이 전개 중이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중국 경기와 함께 한국 경기도 좀 더 살아나고 있는 그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PMI는 안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 PMI가 예상보다 못하면서 5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또 한 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중국 경기 이제 꺾이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심리지표입니다. PMI는. 이게 너무나도 심리적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후퇴하는 과정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위에 그림은 중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 그리고 투자 지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지표 흐름인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올해 2분기까지 GDP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나오고 있는데 산업 생산과 산업 생산 투자 지표를 보면은 올해 말까지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러면 방향성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방향성 투자하시는 분들 중국에 투자하셔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1차적으로는 5월 16일 날 발표되는 실물 지표입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중국 증시가 4월 18일 날 꺾였거든요. 4월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밑에 보시는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소매 판매, 산업 생산, 투자 지표. 그런데
이상하게 소매 판매가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날부터 중국 증시가 꺾이면서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였지만 산업 생산은 예상보다 못했고요. 투자 지표는 1, 2월보다 증가율이 낮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상적으로 경기가 잘 흘러가려면 소비, 생산, 투자 이 삼각고리가 잘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소비만 쫙 올라가 있고 생산은 뒤따라가고 있는데 투자는 후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불안감들을 키웠기 때문에 5월 16일 날 발표되는 또 한 번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지표가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게 된다면 시장은 좀 더 편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산업 생산까지 좀 꺾인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 경기가 나름대로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선방 중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역 수지는 지금 14개월 연속 적자란 말이에요. 네. 우리 경제 구조가 결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인데 네. 야, 이게 뭐 돌아설 때 된 거 아닌가요? 돌아설 때가 됐죠. 그리고 제가 4월 말에 가장 걱정했던 게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았던 수출에 타격을 다시 한번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 대중국 수출 금액을 좀 잘라서 봤습니다. 1월부터 매월 한 달 동안의 일평균 수출 금액, 그리고 20일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 그리고 말일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을 봤더니 다행히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출 금액이 20일, 그 전 20일 동안의 일평균 수출 금액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제적인 타격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중국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한국도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 무역 수지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환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반도체 수출이 워낙 안 좋았던 것도 있고, 관계도 좀 악화된 것도 있고.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중국 수입 증가율에서 가장 안 좋은 나라가 한국하고 대만이에요. 네. 요게 좀 풀리면은 좀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4월 21일부터 말일까지 수출 금액에서 보신 것처럼,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소비와 생산과 그리고 투자 이 삼각고리가 불균형하게 움직인다는 점들에 있어서 저는 한국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도 일부 한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4월 수출은 일평균 수출 증가율을 봤을 때는 좀 올라온 그림, 중국도 좀 올라온 그림.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반도체 수출이 계절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회복되는 모습들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그림들이 조금 부진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고 아마 5월, 6월 지나면서는 방향성이 마이너스이긴 하겠지만 마이너스 폭이 크게 줄어들고 무역수지 적자 폭도 줄어들면서 한국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방향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하셨지만 역시 관건은 반도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렇죠. 지금 반도체 턴 어라운드 곧 할 걸로 보십니까? 저희는 최악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또는 여기서 더 나빠지기보다 시간을 두고 바라본다면 방향성 위쪽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컨센서스를 보면은 그리고 저희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를 본다 하더라도 1분기와 2분기는 거의 비슷한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분기가 저점일지 2분기가 저점일지 어떤 게 나은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모를 수 있지만, 자, 지금 5월입니다, 벌써. 4월, 5월, 6월. 이제, 2분기 절반이 지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본다면, 1분기와 2분기가 플랫하다 하더라도,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거지, 더 나빠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분명히 개선되는 그림들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가능성이 열린 것은 감산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구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건 앞서 리스크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불안정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것은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는 그림이거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일단 파란색이 삼성전자입니다. 보시면은 20년 3월, 그러니까 20년 1분기 실적을 저적으로 21년 3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주가는 괜찮았고요. 네. 반대로 21년 3분기부터
최근까지 실적 전망은 쭉 내려왔죠. 방향성이 아래였습니다. 근데 올해 2분기를 지난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방향성이 위쪽으로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21년 10월 달부터 계속 시장 안 좋다. 반등시 매도만 말씀드렸는데 이 방향성 전환 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부터는 그리고 3월 달부터는 계속적으로 조정시 매수 전략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뭐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이 네. 결정한다.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 명제인데. 맞습니다. 지금 기업 이익하고 밸류에이션 네. 이거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기업 이익은 앞서 보여드렸던 수출 데이터만 본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앞으로는. 그래서, 요 금액 기준 수출을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수출의 전년 대비 증가를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기업 이익은 위쪽으로 레벨도 올라가고, 모멘텀도 강해지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변할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개월 선행 EPS라든지 12개월 선행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증시가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21년 뭐 3분기부터 계속 떨어져왔던 수출 그런 흐름들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이 위쪽으로 잡아가고 있다라는 흐름, 펀더멘탈이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이 앞서가거나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면 좀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 흐름에서의 방향성 자체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익 전망이 올라오면 뭐가 좋냐? 밸류에이션 부담이 빨리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코스피가 2,500선을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은 12.75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12.75배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2,500 돌파 시도했던 수준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이익이 올라오니까. 예. 이익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밸류에이션 부담을 떨어뜨리고 이익 방향성에 베팅하는 투자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대공황적 위기가 온다. 네. 주식 다 팔아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포감을 조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팀장님은 스팬을 좀 넓혀서 네. 올해 내년 정도까지 증시 어떨 걸로 보세요? 올해까지는 좀 울퉁불퉁한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7, 8월 달까지는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뭐 경기 흐름들을 보셨던 것처럼 1분기, 2분기, 좀 넓게 보면 3분기까지는 미국 경기가 버텨주는 가운데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좀 더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한국, 중국, 대만 같이 신흥아시아 쪽에. 예. 여기에 반도체 업황, 반도체 실적도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전 7, 8월 달까지 뭐 2,700을 넘어서는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3분기 중반부터 연말까지는 미국 경기가 얼만큼 안 좋아질지, 유럽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아질지 이런 흐름들 때문에 좀 레벨이 조금은 낮아진 상황에서 박스권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바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좀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24년까지 확장을 해서 보면 어떤 국면으로 펼쳐지냐면 미국, 유럽 경기까지 턴어라운드 하는 가운데 물가가 2%대로 가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할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는데 금리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상이 경기가 좋아서 했나요? 아닙니다. 물가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분명히 시그널을 줬거든요. 연준의 점도표만 본다 하더라도 경기와 상관없이 물가만 2%대로 떨어지게 된다면 점도표,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23년 5.1에서 24년 4.3, 25년 3.1로 내릴 것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통화정책 정상화, 금리 정상화를 가져갈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는 23년은 경기 저점이 서로 다른 데 따른 울퉁불퉁한 상승세, 24년은 경기 턴어라운드, 금리 인하 요 두 가지 조합이 맞물리면서 시장은 방향성을 위쪽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물가는 잡힙니까? 어떻습니까?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기여도입니다. 기여도. 물가 상승에 얼만큼 기여하는지를 보면은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게 주거비고요. 그 다음이 음식료입니다. 예. 유가는 최근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물가 안정에 좀 기여를 하고 있죠. 뭐 물론 최근 에너지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에너지 때문에 또 물가 오르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WTI가 73달러를 가정했을 때 전년 대비 변화율인데요. 90달러, 100달러를 가지 않는 한 올해 3분기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유가로 인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뎌질 수는 있다 할 수 있겠지만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주거비와 음식료. 음식료품 가격들이 전년 대비 변화율도 이미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시차를 두고 음식료품 가격을 좀 진정시켜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주택 물가인데요. 주택 가격 증가율은 지금 0으로 수렴하고 있고 자칫하면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 물가는 아직까지 오르고 있죠. 약 1년 5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다라고 감안해서 본다면 늦어도 올해 2분기를 지나면서는 CPI 주택 가격이 꺾이면서 우하향할 수 있고 지금까지 주택 가격이 하락했던 폭 강도를 감안해 봤을 때 주택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택 물가와 음식료 가격이 두 개만 합쳐서 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진정되고 내려가는 그림이 보여주게 된다면 올해 4분기에 무조건 2%로 간다라고 장담하기 어렵겠지만 올해 말 내년 초에는 2%에 가까운 또는 3%를 깨고 내려가는 2%에 진입하는 물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달러화의 흐름. 이거는 팀장님 어떤 걸로 보세요? 일단은 달러는 이제 정점은 이미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큰 방향성은 우하향, 달러가 약세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의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미국하고 유럽 간의 경제성장률 격차와 기준금리 격차인데요. 누가 힘이 센가? 힘이 센 쪽의 통화가 강합니다. 2022년 내내 경기 흐름도 통화정책 흐름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셌습니다. 달러가 급등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최근 10월 달에 달러 고점을 찍고 등락을 보이고 있죠. 그 시점이 22년 4분기 미국과 유럽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2%를 찍은 뒤에 1분기부터 이게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유럽이 세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꺾여버린 거죠. 아직까지 경기 변수가 남아있다 보니까 좀 등락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2분기를 기점으로 미국보다 유럽 GDP 성장률이 우위를 보이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올해 2022년 4분기를 기점으로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유럽이 세졌고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경기 측면에서도 유럽이 세지게 된다면 향후 달러는 약세 압력을 높여가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달러 인덱스는 올해 말쯤에는 90포인트 초반, 원달러 환율은 1200원 하향 이탈 시도를 하는 정도까지 열어놓고 있어서 지금 1320원, 1330원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1,400원 따로 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정점을 찍고 이제 점차 우하향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네, 이거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실적이 높아지는 만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그림은 분기별 이익 전망이죠. 영업이익은 작년 4분기, 순이익은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 3분기, 그리고 25년까지 쭉 성장하는 방향성 위쪽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12개월 선의 EPS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간 PER을 비교해봤습니다. 23년 PER과 24년 PER을 보면은 최근 이익 전망 흐름에 따라서 코스피를 봤을 때 23년 PER은 14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4년 PER은 10배 이하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기업 이익이 움직임으로써 기업 이익이 개선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단순하게 이익 방향성에 대한 투자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부담스러워했던 밸류에이션 부담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상승 여력이 점차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강론들 종합해서 투자 전략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분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2분기에는 이제 5월, 6월 2달 남았거든요. 예. 이제 2달 동안에는
삐그덕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정한 등락을 이어가면서 방향성 자체는 점차 위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심리적으로도 리스크 지표도 변동성 지표도 아직까지 조금은 불안정하다라는 그림을 나타내는 가운데 펀더멘탈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펀더멘탈 변화와 심리적 불안, 리스크 지표의 흔들림, 여기에 부채 협상,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하겠지만 점차 하단과 상단이 높아지는 그림이 나타나고 이제 7, 8월 달 정도에는 좀 레벨업 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확인하게 된다면 이제 하반기 반도체 실적이라든지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시장 방향성이 좀 더 위쪽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2분기에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출렁일 때마다 비중을 담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큰 섹터가 결국은 2차 전지, 반도체, 네. 자동차 뭐 이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뭐 조정받고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가 하여간 올해 참 좋았어요. 네. 이 조정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2차 전지는 굉장히 좋은 산업이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50% 넘는 고성장을 하는 산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기차든 아니면 2차 전지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단기적으로 좀 과하게 올랐다라는 거죠. 중국보다 거의 100% 가까운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이 프리미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좁혀질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올해 이익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좀 긍정적인 그림들이 25년 이후의 그림이라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살까? 저는 충분히 가격 조정이 있은 뒤에 사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정 시 매수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너무 뜨겁다. 뜨거울 때는 조금 한켠 물러서서 이 업종이 식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적 전망 추이만 놓고 본다면 저는 소재업체보다는 셀업체, 좀 대형 기업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고 아마 IRA 법안의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업체들을 좀 더 선정을 한다면 2차 전지 안에서도 다 같이 좋은 거라기보다는 워낙 급등했던 소재업체는 좀 쉬어가는 가운데 셀업체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이제 뭐 반도체 주식 외국인이 정말 네. 꾸준히 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도 사실은 그러면 이제 반도체 지금 좀 모아가야 될 때가 된 건 아니에요? 거꾸로 팔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 수급만 보면은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반도체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할 때는 2차 전지를 굉장히 대부분 매도를 하고 반도체 매수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지금부터 무조건 모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익 개선 기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코스피 이익이 100이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업종별로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를 봤을 때 24년에도 25년에도 압도적인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24년, 25년, 2년 연속으로 코스피 이익을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은 이런 방향성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머리에 새겨 놓으시고 좀 더 기억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비유드리는 게 2016년, 17년과 같은 그림입니다. 2016년, 17년에 코스피가 26% 오른 동안 반도체 지수가 100% 올랐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재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부터는 반도체를 꾸준히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보면 이제 사실은 자동차가 반도체 네. 빈자리를 맞습니다. 메꾸면서 이제 효자 노릇을 했는데 네. 자동차 업종 주식 향후 전망은 어떻게 돼요? 자동차는 올해도 좋긴 하지만 내년이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이익 개선 기여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동차는 올해 이익 개선 기여도가 한 7, 8위 정도로 밀려나 있어요. 그런데 내년으로 가면은 한 4위 정도로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자동차 업종은 올해는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흔들릴 때마다 좀씩 비중을 다시 밀려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하고 유럽 경기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자동차는 서둘러서 사기보다는 천천히 모아간다. 반도체는 2분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의 업종 뭐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걸로 보세요? 일단은 아직 덜 오른 업종 중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가시화되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올해 내내 1분기로 따지면은 너무 많은 업종이 마이너스였고요. 4월 달까지 따져보면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이 많죠. 이 가운데 외국인이 순매수전한 한 업종을 보면은 미디어 교육하고 소프트웨어, 제약 바이오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요즘 눈에 띄는 것은 운송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을 보면은 미디어 교육은 4월 달부터 워낙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덜 오른 소프트웨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을 보면 좀 더 단기 투자 측면에서도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12개월 선행 순이익이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턴어라운드를 주도하는 게 일단은 반도체였고요. 두 번째가 운송, 그 다음이 호텔 레저, 그리고 화학, 그리고 조선, 건설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격 메리트와 외국인 순매수가 좀 더 조합이 돼 있는 업종은 운송하고 조선하고 건설 쪽이거든요. 좀 아이러니하게 중국과 조금 민감도가 높은 업종들이 좀 외국인도 사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서 이들 업종에 한 5월, 6월까지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거의 2년 가까이 시장에서 계속 시장이 안 된다라고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이유는 실적도 경기도 계속적으로 하강 사이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실적 전망도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OECD 경기선행지수도 23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하면서 분명히 2년 동안이 하강 사이클이 끝나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때부터는 조정시 매수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때입니다. 큰 물줄기가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좀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바라보신다면 아마 올해 여름쯤에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까지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등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당분간은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좀 용기를 갖고 네. 조정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자 이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